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저랑 같이 26년도 3월 7일 날 시행되었던 소방공무원 공채죠. 소방학개론 시험 총평가 해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더 기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6년도 시험은 뭐 총평 뭐 아주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구성을 한번 보시면 소방 행정이 보통 그래도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한 문항 정도가 나왔다고. 재난관리가 토탈 한 5문항인데 이게 뭐 6번에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또 소방 행정으로 넣으면 4개, 2개 뭐 이렇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문항이 나오고 재난관리론이라는 학문적인 이론이죠. 이게 하나 정도 등장했고, 올해 또 26년도의 특징은 연소이론이 9문항인데 사실 연소하고 화재이론은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결국은 뭐 한 12문제, 13문제 이 정도니까 거의 매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위험물 관련된 게 2문항이 나왔는데 꽤 어렵게 나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의 몰수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다 암기를 하고 가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물과 만났을 때 물의 그 물의 그 만났을 때 반응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암기하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등장했고, 올해 이제 복사열 문제, 그리고 에너지 반응과 관련된 거, 몰수와 관련된 거, 최소 산소 농도, 그리고 중성대 관련된 게 조금 이제 처음 보는 접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프가 나왔다든가. 그리고 폭발과 연기 문제에서 토탈 9문항이 등장했고, 화재 이론은 주방화재하고 그리고 화재 조사가 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좀 조금 나왔죠. 한 문항 정도 등장했고, 혼합형이 한 문제 정도가 또 등장했다. 그리고 올해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소화 이론인데, 그 기본적으로 소화 설비가 6문항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소화 약재는 딱 한 문항밖에 등장하지 않았다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 소화 설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애의 특징은 시험 문제 점수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렵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25년도 이후부터 그 소방학교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26년도에도 이랬다라는 건 앞으로 계속 이 정도 난이도를 뭐 요거보다는 좀 쉽게 나올지 몰라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좀 해석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26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간부부생 소방학개론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비중이 조금 높았던 거, 그리고 또 소방 역사 문제가 소방 사시험으로 보시면요, 22년도 이후에 지금 4년 만에 22년도가 때까지 해갖고 2010년부터 22년도까지로 보면은 그때 딱 역사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4년 만에 또 안 나왔는데 역시나 그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올해는 조금 이 정도면은 오히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 게, 계산 문제가 5문항이에요. 그리고 단위 시험 최대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모자르다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지나치게 소방 기술사라든가 위험물 기능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관리자, 특히 법규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시가 됐고요. 시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됐다. 그리고 전문 분야 심화 이론이 확장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죠. 이거 법규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물론 개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르게끔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25년도보다는 커트라인이 한 20, 30점 정도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일단 소방공무원법입니다.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임용권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 자, 일단 임용권자는 대통령, 청장, 시도지사 뭐 이렇게가 되겠죠. 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령 이하는, 경 이하죠. 경 이하는 청장이 임명하고, 시도 소속이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리고 뭐 중앙119 구조본부라든가 중앙소방학교에 또 계신 분들은 거기 장이 얼마 이하가 다 임명하게 돼 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중감 이하 계급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령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심사와 그리고 승진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 유공자 등의 특별 승진은 예외로 한다. 다음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의 그 15기간은 6개월이죠. 그리고 위 이상은 15기간이 1년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그런데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기면, 자, 우리가, 징계라는 개념은요, 징계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15기간 안에 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하고요, 그리고 감봉 처분 기간을 받은, 기간은 15기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파면해임은 15기간 안에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강등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15기간 안에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징계는 토탈, 그건 정규 소방공무원이 됐을 때 6개인 거고, 15기간에서는 일단은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올 수가 있는, 강등은 있을 수가 없죠. 정직과 감봉 2개를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왜냐면 견책은, 여기엔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릴 수 있는 15기간에 내릴 수 있는 어떤 처분은 정직과 감봉이 징계에 가까운 처분인데 이 2개 다 15기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15기간이 늘어난다. 요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맞죠? 감봉 처분도 마찬가지죠.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15기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5기간이 늘어난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을 보시면, 이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 문자. 자, 재난방송 문자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지진의 일, 화산, 요 3개. 그러니까 지진, 지진의 일, 화산 요 3개는요. 기상청장이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해서 단서조항이 하나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지진, 지진의 일, 그리고 화산 요렇게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지진. 저렇게 하나밖에 없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번 유형을 보시면 자, 재난관리 방식입니다. 유형별 분산관리하고 통합관리 방식입니다. 최근 이거는 수업할 때 늘 강조드렸지만 유형별과 분산관리 방식 물어보는 거 이거 구분해내라 하고 물어보는 방식이 최근 한 3년 정도 이 문제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신 저희가 이거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국가 방재안전직이라는 곳에서 재난관리론이라는 걸 한 과목을 따로 시험을 봐요. 거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해서 그쪽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만 나왔던 문제가 이거 리을 같은 경우죠. 자, 하나씩 보시면 통합관리 방식의 장점은 업무 수행이 전문적이어서 업무의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뭔가가 전문적이 되려면요. 분산관리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업무를 맡는 개념이죠. 그런 통합관리 방식이 아닌 분산관리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죠. 틀렸죠. 다음 통합관리 방식의 단점은 업무와 책임이 하나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 자, 모든 게 한 부서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거는 통합관리 방식의 최대 단점이죠. 그 다음 FEMA 이거는 미 연방 국토안보청이라고 개념인데 미국의 그러니까 연방 긴급 청인데 자, 이 FEMA 창설의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된 거는요, 연방이잖아요. 그럼 요 단어를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게 통합관리 방식이다. 맞는 질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퀄란텔리가 나왔습니다. 자, 퀄란텔리 저거는 25년도 국가직 방재안전직 9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퀄란텔리는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이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근거. 거기서는 이렇게
써놓고 이걸 주장한 사람 학자가 누구냐 해서 콸란텔리 이렇게 답이 있었었죠. 이거 여러분들 풀어드렸던 문제 있습니다. 자, 재난 개념의 변화, 재난 대응의 유사성, 계획 내용의 유사성, 대응 자원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기억 빼고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 먼저 지우면 이렇게 남아요. 문제는 그럼 이제 리을은 뭐 제 교재에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풀어드렸던 문제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지 않았을까? 비교적 그래도 사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26년도 전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 난이도밖에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조금 좀 안타까울 만큼 시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다음 이제 4번 유형을 보시면 또 재난비리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관리론 중에 하나죠. 재난비리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나요. 지역 통제 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에 대해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동원 명령이 됩니다. 동원 명령은요,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리고 시군 구청장 혹은 지방대책본부장이죠. 통제단이 아니라 대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은 본부장 서장이 아니죠. 그럼 여기는 굳이 따지면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았다 그러면 국무총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고 시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자, 2번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지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 설정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 대책본부장이죠.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통제단장이 할 수 있어요. 지역 통제단장. 그러면은 지역 통제단장 하면 본부장이나 서장이 될 수 있죠. 얘는 가능. 위험구역 설정이니까. 다음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 수송하거나 진화, 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서의 장악에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서 해당 긴급 수송을 하는 등 차량 외에 차량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통행 제한인데 통행 제한은 일단 긴급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차량을 통행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통행 제한은 시군 구청장하고 지역 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예요. 자, 다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소유, 관리, 점유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강제 대피 조치인데 이것 또한 시군 구청장하고요. 지역 통제단장.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 지역 통제단장이니까 1번처럼 동원 명령은 중앙대책본부하고요. 시군 구청장 혹은 지역 대책본부장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1번은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 올해도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됐던 유형이죠. 그나마. 이거는 주간기간이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자, 기본 법령 했으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된 거죠. 주간기간입니다. 사회재난 유형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됐던 이유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데가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명칭,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됐죠. 그리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뀐 게 기획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는 하나 분리돼서 나가고요. 재정경제부로 또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바뀌어서 법령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서들 중에서 아직 안 바뀐 것들, 앞에 거는 다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조금 경제부 이렇게 돼 있는 교재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는 기획예산처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로 바뀌었구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해양수산부가 나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이게 만약에 농수산물이에요. 그러면은 농림수산축산부가 되는데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예요.
여기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 되는 게 맞죠. 다음 외교부가 나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이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했으면 이거는 법무부가 돼야 되죠. 법무부가. 외교부가 하는 일은 해외 재난만입니다. 다음 국토교통부가 나왔는데 수도법에 따른 수도 등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수도 등에 따른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후, 환경, 에너지부예요. 다음 산업통상부는 나오고 에너지법에 따른 자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산업통상부가 맞는데 전기 등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수급 차질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기가 아니라 석유 가스다 그러면은 산업통상부가 맞는데 전기 등 에너지 이것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해서 고기가 좀 바뀐 부분이죠.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 가기 직전에 1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법률을 여러분들 중에서 대비를 못 하셨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마치 비교적 그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예측을 하셨던 문제 유형인데 이거 마지막 진짜 달까지도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가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좀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좀 갈리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내가 자료를 끝까지 다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답은 이제 조금 평안한 답이죠. 1번이 이득이고요. 다음 이제 6번 긴급구조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 임무. 자, 이거는 통합지휘조정센터라는 건요. 긴급구조 지휘대가 움직이기 바로 전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업무죠. 다음 긴급구조 관련 기관의 상호 연락 및 협조 체계 유지. 그러니까 긴급구조 지휘대는 평상시에 일단 통제단이 생기기 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먼저 움직이죠. 그럼 이 긴급구조 지휘대가 움직이기 전에 통합지휘조정센터에서 뭔가를 사전에 대비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비와 더 가깝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기관별 지휘소간 통합 대응을 위한 통신 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음 4번 주요 긴급 지원 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 지휘. 자, 현장을 지휘 조정. 자, 통합지휘조정센터는요 대비 단계 때라는 개념이 조금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 조정 통제예요. 그럼 여기 통합지휘조정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긴급구조 지휘대가의 임무입니다. 즉 긴급구조 지휘대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을 때 대응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임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질문이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통합지휘조정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자 1, 2, 3번은 뭔가 사전 작업이에요. 근데 4번은 현장에서 지휘 통제를 한대요. 그럼 실제로 나갔어요. 그럼 통합지휘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나가기 전에 뭔가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자 이제 7번부터는 위험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위험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일단 과산화수소하면 제6류 위험물이에요. 제6류 위험물이고요. 이거는 자 과산화수소는 6류 위험물 중 유일하게 물에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다량의 물로 희석수하고 지정수량은 자 6류는 전부 다 300kg입니다. 나이트로벤젠하고 나왔습니다. 나이트로벤젠은 제5류 위험물이 아니라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이죠. 일단 여기서 틀렸고요. 자 비수용성이에요. 그럼 일단은 물로 소화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는 아니죠. 3류 위험물, 제3석유류 정도 되니까 중유 이상급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분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기본이고, 2종 100kg, 이거는 여기하고 아예 해당 사항이 없죠. 얘는 기본적으로 2000리터가 됩니다. 다음은 글리셀린 나왔습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3석유들 중에서도 수용성이에요. 얘는 수용성이니까 알코올포로 질식수하고 다량의 물로 희석 가능하고 얘는 지정수량은 4000리터. 탄화, 칼슘이 나왔습니다.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칼슘의 탄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른 모래나 팽창지석, 팽창진주형, 건조석회로 질식수하고 지정수량은 300kg로 지정이 되어 있다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맞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리고 요 문제는 뭐 제 거 뭐 여러분들 뭐 보셨던 단원별 700지 심화 문제라든가 혹은 뭐 모의고사라든가, 물론 이건 제 교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재에 이 유사한 유형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지향 쪽에서 요 유형의 문제를 많이 써먹는다라고 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합한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질산입니다. 질산은 육류위험물이죠.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이죠. 1200kg이랍니다. 그러면은 자 질산, 그럼 일단은 얘는 위험물이 맞아요. 그럼 위험물 질산은 300kg가 지정수량이에요. 분해 1200 하면 얘는 지정수량이 일단은 4배예요. 황이 나왔습니다. 황은 200kg인데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의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kg이라고 했습니다. 황은 60% 이상이 순도를 유지해야 위험물로 보죠. 그럼 얘는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위험물이 아니에요. 지정수량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과산화수소가 30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매가 180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이면, 그러면은 300분의 180 하면 일단은 얘가 위험물이 맞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은 얘는 0.6이 나오죠. 그럼 60%가 순수한 과산화수소, 60%가 아니죠. 용매가 180kg니까 40%죠.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죠. 그럼 40%에 40% 그것도 40 중량 %죠. 중량 %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면은 유기용매가 60%니까요. 36 중량 % 이상이죠. 그러면은 위험물이 맞다예요. 그랬을 때 과산화수소도 육류위험물입니다. 지정수량이 300kg죠. 그럼 얘도 300kg가 있으니까 얘는 배수가 1배수입니다. 철 나왔습니다. 철은 1000kg입니다. 근데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53 마이크로미터를 통과했으니까 일단 위험물이 맞아요. 그런데 560kg이라고 통과한 것이 560kg이에요. 근데 철은 통과한 것이 560kg. 그럼 얘는 50 중량 %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지정수량 이상이 되죠. 그럼 얘도 위험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철분의 지정수량은 500kg예요. 그러면은 나누면 얘는 2배가 되죠. 이거 더하면 4배, 1배, 2배 해서 7배. 뭐 요것도 계산식이라 그러면 계산식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식 5개 잡았을 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다예요. 그랬을 때 7배고, 요 유형은 뭐 이미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연습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른 교수님들도 이 유형의 문제 많이 다뤄드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K급 화재 나왔습니다. 주방 화재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방 등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맞습니다. 비누화 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 나트륨이죠. 이거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이렇게 표현하죠.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비누화 현상이라니까. K급 화재 주방용 소화기의 성능은 B급 용 소화기의 소화 성능 시험에 따른다. 소화 성능 시험은요, A급하고요, A급하고 B급은 단위를 나누지만, A급하고 B급은 단위를 나누지만, C, D, K는 단위 구분을 하지 않는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B급에 따르지 아니한다죠. 그래서 얘가 틀린 질문. 다음, 식용유에 의한 화재 시 식용유의 발화점이
끊는 점보다 낮아. 화염을 제거한 후에도 재발화할 수 있다. 자, 시공유가 재발화가 잘 되는 건 발화점이 끊는 점보다 낮기 때문에 재발화가 잘 된다. 그래서 일종 분말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일으켜서 질식소화하고 계속 거품으로 좀 막아주고 있어야 재발화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화재 조사에 관한 얘기죠. 화재 조사 간에 화재 조사 결과 보고에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소방대에 의한 소방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초진이 아니죠. 초진은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소활동이 끝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진이라고 하면 그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죠. 지금 그럼 소방대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얘는 완진이 돼야 되죠. 그렇죠. 병원 치료를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으로 작성한다 그랬는데, 병원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는 경상으로 잡지 않죠. 왜냐하면 경상은 중상이 3주 이상이에요. 그런데 중상이 아닌 경우를 나머지를 다 경상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병원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으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외시킨다요. 뭐 통원 치료라든가 아니면 3주 미만의 입원이 필요했다. 그럼 경상으로 잡는 거예요. 다음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문에서 발화한 경우, 자, 동일범이 아니에요. 그럼 한 건이 아니라 별건의 화재를 잡는다. 자, 이거는 뭐 늘 강조드리죠.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화, 여기에서는 실화예요. 동시에 불이 나서 발화돼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요거 방화 따로 실화 따로 해서 별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야 형사처벌을 할 때 문제가, 이게 만약에 동일건으로 하면 둘 중에 누가 1초라도 불을 먼저 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건물 입체 면적의 30%가 손실되었다면 잔존 부분을 보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소실의 정도는 반소로 작성한다. 자, 70% 이상이면 전소, 30%에서 70% 미만이면 반소, 그 외에는 전소나 반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분소로 잡는데, 단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몇 퍼센트와 상관없이 전소로 잡죠. 그런데 40%가 손실됐어요. 그럼 30에서 70%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럼 반소예요. 거기에다가 잔존 부분을 보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소죠. 다음 화재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화재 감정 기간에 의뢰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보고 조사 결과 보고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화재 조사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 된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예전에 나왔던 건 열 유속이고 이건 복사 에너지인데, 이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열 유속이라는 건 늘 설명드립니다. 열이 가면서 손실되는 양을 계산해 보는 거고요. 이거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총 복사 에너지 양, 즉 발산하는 양, 받아들이는 양이 얼마냐로 놓고 계산하는 문제가 되죠. 자, 일단 창고라 그랬습니다. 창고 내부 화재로 5제곱미터 금속 벽체의 표면 온도가 127도로 상승했다. 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숨은 함정이 요거죠. 벽체가 100초 동안입니다. 방출하는 총 복사 에너지. 즉, 그럼 여기서는 벽체가 발산하는 양이 복사 에너지가 되고요. 복사 열 유속하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서 가면서 손실되는 열의 양을 열 유속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열 에너지 양만 구하라고 돼 있어요. 다음 금속판 벽체는 흑체 성질. 흑체라는 거는 금속판. 자, 열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가,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어떤 벽면이라고 볼게요. 금속판이라고 볼게요.
자, 열이 세 가닥이 들어왔다라고 볼게요. 하나는 튕겨 나갔어요. 들어왔다. 하나는 통과했어요. 하나는 여기에 흡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방사율과 관련된 건데, 자, 세 개가 들어왔는데 뚫고 나가거나 튕겨 나간 거 없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흑체라는 표현을 하고, 보통 흑체는 1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의 1과 같다 혹은 1이다라고 표현해도 시험이라든가 문제 푸실 때는 이걸 맞는 지문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거 가정이 너무 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흑체라 하면 거기에 수렴한다. 그리고 영도시는 273K, 즉 절대 온도로 바꾼 거고, 스테판 볼츠만 법칙, 상수 법칙에 의해서 원래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요, 상수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5.67이죠. 근데 여기는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5라고 준 거예요. 물론 이런다고 해서 계산이 편해지지는 않지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입니다. 자, 그럼 일단 계산할 게 다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했을 때 Q라 그러죠. 총 복사 에너지.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열 유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열 방출량을 얘기하죠. 자, 일단은 그래서 Q를 잡습니다. Q는 A, 여기서 A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한 상수죠. 그리고 A, 그리고 대문자 A가 나오죠. 이게 5mm예요. 5제곱미터죠. 즉 벽체의 너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방사율이에요. 흑체는 좀 전에 1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했었죠. 거기에 온도입니다. T1 마이너스 T2의 4제곱이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A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자, 곱하기 너비 5예요. 또 곱하기 이 방사율은 1입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온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0도였다 127도로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이게 400도가 되죠. 0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400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저보다 수학을 조금 더 못하거나 개념이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10의 제곱은 100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이죠. 0.01.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푸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시면 4의 4제곱 곱하기 100의 4제곱. 그럼 이거는 4의 4제곱 곱하기 10의 8승이 되죠. 10의 8승. 그럼 이걸 그대로 놓고 보면 10의 마이너스 8승하고 10의 8승은 계산하면 1이 돼요. 그럼 여기 1도 없어요. 자, 여기 벽체가 5제곱미터죠. 그리고 이거 5니까 25 곱하기 4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56이죠. 256 곱하면 6400이 나옵니다. 6400와트예요. 현재까지는 와트. 그런데 이걸 줄로 바꾸래요. 줄로. 자, 그러면은 이 와트는요, 와트의 계산은 줄 퍼 세크예요. 이게 시간이죠. 시간. 그러면은 줄로 바꾸면 줄은 와트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초를 해야겠죠. 그럼 6,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킬로자가 붙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싹 지우면 640kJ. 그나마 근데 이게 640과 지금 이것처럼 64만 이게 만약에 선제 안에 있었다 그러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저 그래서 이 100초는 뭐가 됐든 64로 또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100초가 아니었다 100초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답을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문제 정도로 보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 연소또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건 연소 중에서도 연기와 관련된 거죠. 자, 연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연기가 나왔어요. 연기는 연소 과정에서, 자, 연기는 고체, 액체, 기체, 자, 보통은 상태의 미립자와 화학물질의 복합제로서 공기 중에 대부분 자꾸 특히 이제 암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체를 빼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체, 액체의 미립자가 맞고요. 그리고 기체의 복합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이 복합체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특성을 가진다. 맞죠? 2번 대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대류하고요. 부력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부력은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것까지예요. 대류 현상의 기초 시작이죠. 거기까지 똑같은데 대류는 이 밀어 올린 뜨거운 공기가 천장과 만나서 식어서 다시 순환돼서 내려오는 일련의 다 과정까지가 대류가 되는 겁니다. 대류는 유체의 이동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며 대류 열 전달의 크기는 주로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게 천장을 만나서 돌고 내려온 것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정촉매 작용은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해서 연소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며 촉매는 반응이 끝나도 소모되지 않는다. 특히 요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촉매는 반응이 끝나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촉매 폭발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고 있을 때 햇빛을 쪼이는 거예요. 그럼 햇빛이 촉매입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햇빛을 쪼였어요. 터졌다라고 볼게요. 터졌다라고 볼게요. 이게 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끝나나? 그렇진 않죠. 햇빛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촉매는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촉매 반응은 촉매 반응이 끝나도 촉매 자체 햇빛은 소모되지 않잖아요. 소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4번 가스의 분해 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 또는 조연성 가스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원에 의해서 착화될 때 발생하고 화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발 유형이다. 자, 가스의 분해 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그럼 얘는 가스 폭발이죠. 분해 폭발은 고체 가연물이 분해 작용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죠. 그게 산소와 상관없이 열에 의해서 터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되네요. 자, 13번. 이거는 뭐 제 교재에도 있긴 있는데 저도 이거를 그렇게 뭐 심도 있게 설명한 편은 아니어서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 보는 것만 저희도 설명을 드려서. 자, 요렇게 있으면 자, 요런 그림도 있죠. 이거에 정반응. 여기가 역반응이죠. 자, A는 정반응 아니죠. 역반응이라고 그랬죠. 이게 역반응 그래프예요. 그리고 A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활성화 에너지, 총 활성화 에너지, 물론 A도 활성화 에너지는 맞는데 총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B가 돼야 되겠죠. 총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일단 1번이 틀린 질문. 정반응은 자, 여기가 반응물이에요. 그리고 생성물. 자,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반응이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달라져야 되고요. 반응물과 여기가 자, 이게 엔탈피죠. 엔탈피라는 거는 에너지가 오고 간 그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그래프로 나오는 것, 즉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그 열량이 더 낮아져, 다 소모하고 끝났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게 정반응이고,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표현이 되면 이건 역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왔습니다. B는 반응열이죠. 반응열로서 자, 엔탈피죠. 엔탈피는 자, 여기가 0이라고 보면은 0보다 크다. B의 반응물에. 다음 반응 후 엔탈피는 증가하였다. 반응 후죠. 반응 후에서 나온 생성물이죠. 자, 얘는 엔탈피죠.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다. 다음 흡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자, 흡열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역방향이고 얘가 발열 반응인 거죠. 발열 반응. 그게 정반응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는 1번이 틀린 지문이 돼야 된다요. 자, 그다음 이거는 14번이죠. 아, 지금 여기 번호 넘버링이 좀 잘못됐네요. 14번. 지금 이거는 뭐 써있기는 텍스트로 길게 써져 있는데 전형적인 계산식 문제죠. 단량체인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입니다. 물과의 화학 양론적 반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여기선 사실은 좀 이 시험이 좀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알루미늄의 원자량을 27을 줄 것 같으면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의 원자량 1, 이것도 사실은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저도 이거 그 연소 반응식까지는 외워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과 만나는 반응식은 까지는 그렇게 뭐 외워가라는 소리를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몰의 물이 필요해요. 얘와 반응을 하려면 3몰의 물과 만나면 수산화 알루미늄이죠. 수산화 알루미늄과 그리고 메탄이 생성된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줬다라는 건 뭔가 나중에 무게도 계산해라 라는 거니까 무게를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놓을게요. 여기는 1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여기는 3이니까 3이죠. 더하면은 15가 되고, 이게 3개라 그랬어요. 곱하기 3 하니까 45가 나오는 거고, 45 플러스 27 하니까 60, 아니죠. 60이 아니죠. 72g이라는 트리메틸 알루미늄의 일단 분자량이 나온 거예요. 72g.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몰. 1몰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3몰. 자, 얘가 물과 만나면 3몰의 물과 반응한다. 맞습니다. 다음 144g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자,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1몰은 72g이라고 그랬어요. 144g이라는 건 2몰이라는 소리예요. 2몰. 2몰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요. 그러면은 6몰의 메테인 가스. 자, 1몰일 경우 3몰이 나왔습니다. 그럼 2몰이니까 6몰의 메테인 가스가 생성된다. 자, 분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의 개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건 1몰이라는 소리예요. 말만 어렵게 써놓은 거죠. 22.4리터의 메탄가스. 메탄은, 자, 22.4리터는 1몰은 22.4리터예요. 3이니까 70, 66, 22.4 곱하기 3이니까 2, 1 올라가고 7, 67.2몰이죠. 2몰이 67.2리터의 메탄가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얘가 틀린지만. 다음 트라이에틸 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에서 물의 몰수와 생성되는 메테인 가스의 수. 3몰 물, 그 다음에 메테인 가스 3몰. 또 동일하죠. 3몰, 3몰. 그랬을 때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다음은 15번. 자, 펜테인이라고 나왔습니다. 펜테인의 최소 산소 농도 값으로 오른 것은 단 25도 1기압 조건이고 대기 중 산소 농도를 20볼륨%로 가정하며 각 단계의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주어진 상태이니까 펜테인의 완전 연소리한 산소 몰수부터 구해야겠죠. 자, COH12 하고 나왔습니다.
5 플러스 4분의 12 O2 하면 OCO2 플러스 2분의 10이죠. 12H2O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값은 3하고 하니까 8, 여기는 6이 되죠. 그럼 자, 얘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8몰의 산소가 필요하다요. 8몰의 산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공기의 몰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8 나누기 0. 자, 원래는 21%인데 20%라고 그러죠. 0.2예요. 그럼 0.2로 나누면은 그 필요한 몰수가 공기의 몰수는 40이 되죠. 40. 그러니까는 8 곱하기 100. 요거죠. 예? 그럼 동그라미 하나씩 없어지고 80을 2로 나누면 자, 공기는 40몰이 필요한 거예요. 40몰의 공기가 있어야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또 구해야 되는 게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한값이 하고요. 하한값 곱하기 몰수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몰수는 8몰을 구했고 지금 이걸 구하는 이유는 하한값을 구하기 위해서죠. 하한값을 구하면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받으면서 의아했던 게 만약에 펜테인에 내가 이거를 외우고 있었다. 연소 하한계 값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좀 달라요, 값이. 약간 이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존슨식으로 구하시오라고 썼어야 돼요. 그건 좀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거를 화학 양론적 조성비가 CST라는 표현을 쓰는데 CST 곱하기 0.55가 하한값이에요. 그럼 CST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연료의 몰수죠. 해설서에도 나오지만 연료의 몰수 플러스죠. 연료의 몰수 플러스죠. 플러스 공기의 몰수 분의 자, 연료의 몰수죠. 곱하기 100한 거에 곱하기 0.55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연료의 몰수를 우리가 1로 잡으면 공기의 몰수는 40몰이 된다죠. 몰분의 1이에요. 곱하기 100 곱하기 0.55 이렇게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약 1%, 1볼륨 퍼센트가 나옵니다. 1볼륨 퍼센트. 그럼 이 1볼륨 퍼센트 곱하기 산소의 몰수죠. 하한값이 이게 산소의 몰수 8몰에다가 1볼륨 퍼센트를 곱하면 연소의 하한계는요 8볼륨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요.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제일 아쉬운 게 이거 그럼 존슨식으로 구해라 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 위험물 기능장 이런 데서 보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나오고 화학 양론조 조성비 구하고 난 다음에 존슨식에 의해서 구하고 난 다음에 0.5 곱하고 3.5 곱해서 상한값 하한값 구해서 그걸로 삼각도도 만들고 뭐 다 해요. 그냥 거기 문제 그대로 따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연기 문제인데 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높이에 따른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에는 무시한다. 일단은 요렇게가 되죠. 요렇게. 자, A는 건물 내 건물 화재 시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의 면을 나타내는 지점이며 실내외의 경계면이 같다. 그러면은 중성되죠. 수직적 높이의 수평적 경계면에서 여기에요. 이 점선을 했더니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중성대예요. 근데 중성대는 우리 배울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압력 차이에서. 건축물의 계급 부수가 수직적으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화재 발생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경계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요. 건물화 제시 A의 위쪽이죠. 실내 정압이 실외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A의 아래쪽 하부 쪽이죠. 실외에서 기체가 유입되므로 A의 상층부는 열과 연기가, A의 하층부는 신선한 공기가 존재한다. 중성대 배울 때 이렇게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면 생존하기 어려운 공간, 아래는 생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배우죠. 다음 B가 넓을수록 B라는 경우는 자 이게 건물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면이죠. B가 넓다라는 건 자 그 압력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B가 넓을수록 공기순환이 강하게 되면 상부에서는 더 많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부에서는 더 많은 공기가 위로 유입되어 공기의 흐름이 증폭된다. 이게 만약에 넓다라는 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더 많이 빠져나가고 밑으로 공기는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음 밀폐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층 계급부를 개방하면 건물의 압력의 높이죠. 자, 하층을 개방했습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리면서 중성대가 다시 아래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D 중성대 실선은 C가 아니라 D로 이동해야 되죠. D로 이동해야 되고 상층 계급부를 개방하면 건물 내부의 압력 실선이 높이가 D가 아니라 이때 C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은 화학적 폭발의 한 종류인 산화폭발. 산화폭발 안에는 가스 분무 분진이 포함되어 있죠. 가스 분무 분진이라는 건 산화폭발은 산소와 만난 거죠. 거기에 물체가 기체면 가스 폭발, 자 액체면 분무, 고체면 분진이 되는 거죠. 증기, 운 폭발은 개방된 대기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 상태로 모여 점화 시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으로 급격한 화학적 변화에 의한 폭발이다. 자, 증기 폭발하면 화학 폭발의 대표적인 예시. 다음 증기 폭발 나왔습니다. 쟤는 물리적 폭발이자 응상 폭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액화가스 등이 분출될 때 급격한 기화와 함께 비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밀폐된 공간에 액체 물질이 빠르게 기화하면서 다량의 증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증기 압이 높아져 용기 내 내압을 초과해서 파열되는 폭발이다. 즉 물리적 폭발이자 응상 폭발에 대한 설명. 4번 분진 폭발 나왔습니다. 자, 쟤는 기상 폭발이자 화학적 폭발이에요. 먼지, 입자, 표면의 마찰 등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된다. 그 후 열 분해로 가연성 기체가 발생해 공기와 혼합되며 주변의 열 전파로 주위의 분진이 추가로 열분해되어 가연성 기체가 연쇄적으로 확산된다. 이어서 압력이 상승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2차 폭발 이후 2차, 3차 폭발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입자 표면의 마찰 등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표면 온도가 상승해서 발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입자나 표면이 아니라 그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되죠. 지금 여기서 맞는 지문은 지금 여기 주변의 열 전파로 주위에 분진이 추가로 지금 여기 끊어서 요 뒤에만 맞는 이거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이고 이 앞에는요 분해 폭발에 대한 설명. 지금 이거는 분해 폭발과 분진 폭발을 섞어놓은 단어예요. 지금 끊어서 요 앞에는 분해 폭발이고요. 요 뒤에는 분진 폭발의 설명이구나라고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다음 18번을 보시면, 자, 이건 연소 생성물들 중에서 유독성 가스와 관련된 거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이 산화질소는 질소가스는 독성이 매우 커서 200에서 700 ppm 정도의 농도에 단시간 노출되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맞죠? 다음 암모니아 나왔습니다. 상공업용 냉동시설에서 냉매로 쓰이죠.
그래서 화재 발생 시 누출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 나왔습니다. 약 0.04%의 농도에서 30분 이상 호흡하면 위험하며 0.08%의 농도에서는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2 볼륨 퍼센트가 되면 사망해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근데 여기서 2 볼륨 퍼센트가 되면 호흡 심도는 1.5배 증가하고 3 볼륨 퍼센트의 농도에 이르면 약 2배 정도의 호흡 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야, 올해 그래도 비교적 이게 맞출만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소화기구의 소화약체 중 A, B, C급 모두의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따른 인산염료입니다. 이거 제 3종이죠. 3종 분말 소화기의 주 성분이에요. 그럼 얘는 1A, B, C 가능. 자, 그 다음 중탄산 염료입니다. 자, 얘는 제 1종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의 주 성분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B, C에 적응이 가능. 그리고 중탄산 염료를 가공하지 않고요. 드라이 파운더 방식. 파운더로 했을 때는 D급도 가능. 고체 에어로졸이 나왔습니다. 고체 에어로졸은 A급, B급, C급에 다 가능. 기체죠. 나왔을 때 마른 모래 팽창지성 팽창 진주함은 D급에만 가능이죠. 그 다음에 할로젠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체 나왔습니다. 얘도 일단은 주는 B하고 C인데 A도 가능한 이유가, 자, 할로젠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는 전역 방출식인 경우에는 A급 화재도 가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어, 디귿, 미움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특히 올해 요 시험 문제들의 특징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과 이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논란이 됐죠. 기술 기준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기술 기준 포함되는 걸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재를 쓸 때 기술 기준을 넣을까 말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넣어요. 성능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즉 성능 기준에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기술 기준 다 집어 넣어라 라고 이 시험이 어떤 좌표를 제시해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연성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에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프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쉽게 1번, 2번은 제외시킬 수 있었고. 자, 3번.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이란 불연성이 아니죠. 이건 불연성이 아니라 과산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의 혼합물이죠. 불연성이 아니죠. 요게 틀렸죠. 그래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 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 화합물을 말한다. 다음 4번 고체 에어로졸이란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의 연소 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시면은 특별 피난 계단에 재현 설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제 거 교재도 짤막하게 한 토막 들어있긴 한데 이게 있긴 했는데 뭐 이것까지 나오리라 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재현 설비가 설치된 닫힌 건물의 1층에서 재현 설비가 수동 기동 장치를 조작할 경우 이와 연동하는 장치의 작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은.
자, 1번 전층에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를 개방해. 전층, 즉 공기를 내보내야 되겠죠. 라고 되어 있는데 전층이 아니죠. 이거 배출 댐퍼는요. 당해층만이죠. 당해층. 다음 전층의 제형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 급기라는 건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배출 댐퍼는 당해층만. 그리고 급기, 바람을 넣어주는 거는 전층. 그 다음에 급기 송풍기 및 공기 유입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그리고 개방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하나입니다. 모든 출입문의 개폐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유형을 보시면 옥내 소화전 펌프와 관련된 겁니다. 펌프 성능 시험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옥내 소화전의 주 펌프의 성능 시험표이다. 기억에서 디귿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그럼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140%죠. 자, 140%를 초과하지 않고요. 전격 초출량의 150%로 운전했을 때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죠. 자, 그럼 이제 그걸 놓고 보면은, 자, 펌프 토출량입니다. 최저 운전, 전격 운전, 자,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그럼 일단, 최저 운전할 때 펌프의 토출량은요, 기본적으로 토출은 일단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부터. 그럼 펌프의 토출 압력은, 지금, 니은이죠. 펌프의 토출 압력은 140%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1.5는 1.4 이하여야 돼요. 전부 다 1.4% 이하. 그러면은 1.5가 들어가는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지워야죠. 자, 그리고 여기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했을 때, 자, 전격 운전은 1메가파스칼이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했을 때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되니까 0.65 이하인 것들 다 지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답이 1번만 나올 수 있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한 걸 기준으로 그 표를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주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이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쟤는 체크밸브예요. 체크밸브는 뭐라는 거냐? 나갔던 소화약제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것에서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서 설치된 가스가 방출 방향을 향해 방출 방향에 주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선택 밸브죠. 여기 이게 뭐냐면 요 밸브가 선택 밸브라는 건 2번 방어구역에 방사할 거냐 1번 방어구역에 방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2개 이상의 방어구역이 있는 곳에서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어구역에 선택적으로 방출하도록 제어하는 밸브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귿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저장용기고 이게 기동용기예요. 그럼 이거 디귿 여기는 이건 기동용기고 디귿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디귿에서 보시면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화재 신호가 수신부로 수신되면 해당 장치의 파괴치 및 기동용 가스용기 밸브의 봉판을 뚫어서 기동용기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 저장용기죠. 이게 저장용기.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가압용기를 저장했다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디귿 옆에 있는 요거죠, 요거. 이거 기동용기를 얘기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일단 여기 저건 저장용기고 지금 여기서 설명은 이거는 기동용기죠. 저장하는 용기로서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질소 등 비활성 기체는 일정 수준 이상 압력으로 충전해. 여기서 얘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서 얘가 방출돼서 여기 있는 그 봉판을 뚫죠. 그러면은 그때 얘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리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1월 달에 간부부용 시험 문제에 그 변형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변형판. 자, 여기서 이 기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충압 펌프예요. 충압. 충압은 압을 충전해 준다라는 개념이 되죠. 압을 충전해 준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그럼 기역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찾기입니다. 충압 펌프예요. 1번부터 보시면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 내 압력을 보충해 주는 펌프이다. 예죠. 맞죠. 자, 2번.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 또는 운동으로 소화 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소방 대상물에 급수하는 펌프이다. 그러면 걔는 요게 돼야 되죠. 이게 주펌프가 돼야 되고 얘는 유량계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가압원의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 용수를 가압해서 그 압력으로 소방 대상물에 급수하는 펌프이다. 그거는 이제 가압 수조가 돼야 되는 거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수송 장치 토출축 및 배관 내의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펌프이다. 이건 가압용 수압 개폐 장치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23년도 개정 이후에 계속 나올 듯 하다 안 나오다 이번에 그대로 등장한 거죠. 보시면 지하 3층, 지상 20층입니다. 합치면 23층이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11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16층이죠. 16층 이상인 경우에 발하층에 대해서 하죠. 1층에서 보려면 해당 층, 지하층, 그리고 위로 지상 4개층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2층에서 발하했습니다. 2층에서 발하한 경우 직상 4개층에 울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2층에서 불이 났다 그랬습니다. 11층 이상이에요. 뭐 공동주택인 경우 16층 이상인데 그걸 다 떠나서도 할 때는 20층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2층에는 발아야 돼요. 직상 4개층이에요. 3, 4, 5, 6층까지죠. 이걸로 끝. 그럼 여기선 답이 3번이 돼야 된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난해하고 어렵긴 했으나 어쨌건 간에 이제 앞으로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은 이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시험 보신 분들 뭐 좀 씁쓸하셨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심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소방학 개론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구나 라고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보신 분들 좋은 성과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기원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조금 더 심화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